태호 씨, 이 경합의 심사위원은 제가 맡아도 될까요? 누구보다 우리 집안 식구들을 잘 아는 건 저니까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박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단이가 이제 자신의 가장 위험한 심판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진주는 자신을 모함했던 단이가 심사위원석에 앉는다는 그 사실에 표정 하나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칠 회차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드라마의 구조 자체를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진주는 단순히 재벌가 며느리들의 싸움을 그리는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이 작품의 진짜 중심은 권력을 쥔 한 남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합니다. 박태호라는 인물부터 봅시다. 배우 최재성이 연기하는 이 남자는 아델가 그룹의 회장입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보석 명가의 사위 자리를 차지하고 장인의 유언장을 조작해 처가 재산을 통째로 가로챈 인물이에요. 드라마 초반부터 이 사람의 욕망은 딱 하나입니다. 아델가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식들의 결혼조차 경합이라는 이름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회차에서 박태호가 선언한 아델과 며느리 경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박태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들의 결혼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며느리 후보들을 마치 사업 파트너 심사하듯 평가하겠다는 거죠. 가족들은 경악했지만 각자의 복수와 야망을 품은 여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진주. 배우 남상지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현재 클로일이라는 이름의 브랜드 컨설턴트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가짜입니다. 진짜 이름은 백진주. 7년 전 친구 유나에게 배신당하고 야수 같은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순수했던 백진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한 클로이리가 탄생했어요. 아델가 그룹에 입성한 것도 박민준과 결혼 직전까지 간 것도 모두 이 복수의 시나리오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김단희. 배우 박진희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진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단희는 김명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거든요. 쌍둥이 언니 명희의 신분을 빌려 살아가는 단희. 과거 언니의 죽음을 목격한 후 복수를 결심했고 자신의 이름을 버린 채 언니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현재는 보석 감정사이자 아델 바이오 부문 사장으로 겉으로는 현모양처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박태호의 비자금 통로를 끊어가며 서서히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윤아. 배우 천희주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진주의 7년 전 친구이자 지금은 적입니다. 아델 그룹의 팀장 자리를 차지했지만 클로이 진주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진주에게 지독한 열등감을 느껴왔고 보석 디자이너라는 꿈도 첫사랑 민준도 진주에게 빼앗긴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박태호의 은밀한 제안에 진주를 배신했고 진주의 모든 것을 가로챘습니다. 진주의 죽음에 두려워하던 마음도 잠시, 이제 원하는 건 어떻게든 가져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세 여자가 이번 회차에서 한 공간에 모입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회차의 핵심 장면들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장면의 시작은 최윤아의 위기에서 출발합니다. 박태호의 서재에서 기밀 서류를 빼돌리려다 들킬 뻔한 위기에 처했던 최윤아. 그녀는 일단 꼬리를 내립니다.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재빠르게 후퇴할 줄 아는 윤아의 생존 방식이 이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박민준과의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윤아의 입장에선 진주, 그러니까 클로이가 자신을 아예 판에서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윤아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공격입니다. 윤아는 박태호에게 접근해 클로이를 향한 증오를 불습니다. 아버님, 클로이는 아델가를 무너뜨리러 온 스파이예요. 물론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클로이, 즉 진주가 복수를 위해 아델가에 들어온 건 맞지만 스파이라는 표현은 박태호의 피해의식과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극도로 계산된 언어입니다. 박태호의 눈빛이 변하는 게 카메라에 잡히면서
시청자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진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여기서 진주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진주는 현준의 손을 더욱 꽉 잡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클로이는 박현준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합? 좋습니다. 제가 아델가의 바이오 사업과 갤러리를 동시에 살려내면 그때는 토 달지 마세요. 이 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클로이는 지금 단순히 결혼을 쟁취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박태호가 가장 아끼는 두 개의 사업 바이오 사업과 갤러리을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살려내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건 곧 박태호에게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증명하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현준을 자신의 가장 깊숙한 편으로 끌어당기겠다는 뜻입니다. 이용하려고 했지만 진짜 내 여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현준의 내면에서 이런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게 보이시나요? 처음엔 진주를 이용해주기로 했던 현준이었지만 가족들의 압박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지지하는 진주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계산적인 두 사람이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서 예상 밖의 감정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감정선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 회차에서 제가 가장 무섭다고 느꼈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김단희, 지금은 김명희로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이중 작전입니다. 단희는 겉으로는 완벽한 현모양처입니다. 박민준의 엄마 자격으로 박태호에게 공손하고 집안 살림을 챙기며 누가 봐도 이 가정을 지키는 여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단희는 박태호의 비자금 통로를 하나씩 차단해가고 있습니다. 아델 바이오 부문 사장의 권한을 이용해서요. 이게 얼마나 대담한 짓인지 생각해보세요. 박태호는 자신을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거든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단희라는 인물의 핵심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위장을 흔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정란이에요. 배우 김희정이 연기하는 오정란은 박태호의 아내이자 아델 갤러리 관장입니다. 그녀를 움직이는 힘은 단 하나, 아델을 차지하려는 욕망입니다. 바닥이나 다름없는 하녀에서 대기업 아델의 안주인까지 오직 욕망 하나로 버텨온 여자예요. 그 오정란이 이번 회차에서 아들 현준이 진주와 결혼하겠다는 말에 분노합니다. 진주 때문에 갤러리가 위태로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노한 정란은 단희에게 달려들어 폭주합니다. 내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야. 내가 최윤아랑 짜고 우리 갤러리 찌른 거지. 단희의 손목을 잡아채려는 정란. 하지만 단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손을 잡아챕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형님, 지금 걱정해야 할 건 제보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서재에서 사라진 그 문서가 어디로 갔느냐 아닐까요? 순간 정란의 입이 닫힙니다. 그 문서. 박태호가 미칠 듯이 찾고 있는 그 문서. 단희는 지금 그 문서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란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면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한 건 단희의 대사가 아닙니다. 단희가 그 말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면서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그 말을 꺼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희의 복수는 사실 7년 넘게 참아온 끓는 감정 위에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란은 자신이 도저히 이 여자를 당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정란의 공격 방향이 바뀝니다. 단희를 정면 돌파할 수 없다면 단희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는 쪽으로요. 이게 앞으로 드라마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조금 이따 뇌피셜 섹션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번 회차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민준의 장면이에요. 배우 김경보가 연기하는 박민준. 이 인물이 사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차갑게 대했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시선을 받아야 했고 성인이 된 후엔 후계 경쟁의 압박과 첫사랑 진주의 죽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늘 외롭고 무거웠던 시간 속에서 유일한 행복이었던 진주를 잃고 난 뒤 그 무엇에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민준이 사랑하는 진주가 형 현준의 손을 잡고 나타난 모습을 봅니다. 술에 취한 민준이 진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에 진주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사랑? 이 집구석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네. 난 당신이 아니라 아델가가 필요해. 손끝이 떨렸을 겁니다. 민준의 그 말이 얼마나 칼처럼 박혔을지.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진주의 표정을 더 주목하고 싶어요. 진주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냉정함이 100% 진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주가 아델가에 들어온 것은 복수를 위해서지만 민준을 마주하는 그 순간만큼은 7년 전 배신당하기 이전의 기억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억누르기 위해 오히려 더 차갑게 말하는 거예요. 복수를 위해 감정을 죽인 사람의 가장 아픈 순간, 바로 지금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현준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진주를 이용해주기로 했던 현준이었습니다. 그의 세계 관심사는 오직 자신뿐이었으니까요. 마이웨이의 아이콘답게 후계 경쟁 따위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압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지지하는 진주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진주를 향해 흔들리는 민준을 보면서 현준이 내면 어딘가가 달라집니다. 이용하라고 했지만 진짜 내 여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이건 대사로 직접 나오진 않지만 현준의 눈빛에서 읽힙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 눈빛을 읽는 순간 이 드라마의 감정선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이용과 진심의 경계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현준. 그 흔들림이 복수를 완성하려는 진주에게 어떤 변수가 될지, 이게 앞으로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감정적 긴장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사실 화려한 대결 장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방송 말미, 다니가 어두운 방 안에서 문서를 펼쳐봅니다. 그게 뭔지 밝혀지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박태호가 과거 명예 진짜 다니의 쌍둥이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박태호는 그 문서를 최윤아가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아가 서재에서 몰래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으니까요. 그래서 박태호는 최윤아를 의심하고 최윤아는 진주를 향해 화살을 돌리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며 돌아가는 동안 정작 그 문서를 손에 넣은 건 다니였던 겁니다. 이 구도가 얼마나 교묘한지 보이십니까? 다니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최윤아가 서재에 접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 혼란을 이용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어요. 이게 다니라는 인물의 무서움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고 그 틈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 그 비밀 장부는 이제 박태호를 향한 다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다니는 그 문서를 언제 사용할까요? 지금 당장 공개할까요? 아니면 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까요? 저는 다니가 아직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인물이니까요. 그녀에겐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한 조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뇌피셜 섹션에서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박태호가 소집한 아델과 며느리 경합 첫 번째 과제가 발표되는 날. 진주와 윤아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며 등장합니다. 분위기는 팽팽합니다. 두 사람 모두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게 눈빛으로 보이니까요. 바로 그때 다니가 박태호 옆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태호 씨, 이 경합의 심사위원은 제가 맡아도 될까요? 누구보다 우리 집안 식구들을 잘 아는 건 저니까요. 침묵. 박태호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자신을 모함했던 다니가 심사위원이 된다는 사실에 얼어붙는 진주의 표정.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는 지금 심사위원 자리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다니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 경합의 판을 쥐겠다는. 겉으로는 박태호에게 권한을 드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론 이 경합 전체의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틀겠다는 신호입니다. 박태호의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단이는 현재 박민준의 엄마 자격으로 이 집안에 있고 아델바이오의 사장입니다. 거기다 이 집안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말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처럼 들립니다. 박태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단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발 더 앞서 있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무서움은 악당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복수와 야망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앞서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판을 가장 고요하게, 가장 치밀하게, 가장 오래 준비해온 사람이 단이라는 거죠. 단이가 심사위원이 됐다는 건 이제 진주 앞에 놓인 경합이 단순한 심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 경합은 단이가 진주를 어떻게 활용할지, 복수의 도구로 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지를 결정하는 무대가 될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이번 회차는 붉은 진주라는 드라마의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분기점입니다. 초반에는 진주 대 유나의 대결, 그리고 그 배경에서 단이가 조용히 움직이는 구조였다면 이번 회차를 기점으로 단이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박태호의 신뢰를 이용해 오히려 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물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진주와 현준의 관계는 이용관계에서 감정이 개입된 관계로 넘어가는 기점을 맞았습니다. 그 감정이 진주의 복수 계획의 균열을 만들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가 될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는 이 회차에서 명백하게 고립됩니다. 진주에겐 차갑게 거절당하고 가족 내에서도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이와 민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단이는 민준에게 복수의 이유이고 진주에게는 복수의 도구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목표, 즉 박태호에 대한 복수를 공유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정란. 이번 회차에서 오정란이 단이에게 한 방 얻어맞고 전략을 바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정란이 단이의 과거, 즉 김명희의 정체를 파고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이에게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정란이 실마리를 잡는 순간 단이의 모든 계획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 이 드라마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이자 이화채의 주인인 한 선생입니다. 배우 반효정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겉으로 단이를 돕는 베일에 쌓인 여인입니다. 단이의 사연을 알아보고 말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 때론 든든한 정보원으로, 때론 따뜻한 어른으로 단이를 지지하죠. 그런데 그녀가 3대째 가업을 잇는 한복 디자이너로 정재계 비밀이 모이는 이화채의 주인이라는 설정이 주목됩니다. 그 비밀들 중에 박태호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차에서 한 선생이 단이의 진면목을 알아봤다는 복선이 깔렸습니다. 앞으로 한 선생이 단이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드라마 전체의 국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뇌피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3가지 가설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단이에 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이를 박태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델가에 들어온 인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어요. 단이가 진짜 노리는 것은 박민준의 엄마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아델바이오 사장직도 아닐 수 있다고요. 단이가 쌍둥이 언니 명희의 신분을 빌려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그건 단순히 들어가기 위한 위장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이름,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를 기꺼이 포기한 선택입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각오가 된 사람이라면 복수의 끝이 박태호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멈출까요? 저는 단이가 아델가 전체를 손에 넣으려 한다고 봅니다. 박태호가 쓰러지고 난 자리에 아들 민준을 세우고 그 옆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겠다는 계획. 그것이 단이가 7년 넘게 준비해온 복수의 최종 그림일 수 있어요. 그 증거로 단이가 이번 회차에서 심사위원 자리를 자처한 것을 보세요. 단순히 판을 흔들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경합의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합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곧 아델가의 다음 세대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와 직결됩니다. 단이는 복수자이지만 동시에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뇌피셜입니다. 진주와 민준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재 진주는 현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시청자들은 알고 있죠. 진주에게 현준은 아델가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이고 박태호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의 진짜 감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진주가 민준을 완전히 지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7년 전 배신당하기 이전 진주에게 민준은 외롭고 무거웠던 시간 속에서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도 진주는 그랬습니다. 진주를 잃고 난 뒤 삶의 의미마저 잃었던 사람이 민준이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진주가 복수를 완성하거나 적어도 복수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복수를 위해 모든 감정을 죽이고 있는 진주에게 진짜 감정을 허락할 공간은 없습니다. 둘째, 민준이 진주를 향한 감정을 복수가 아닌 방향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민준은 배신감과 상실감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진주를 찾는 건 진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감정의 폭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이 드라마의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진주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에서 올 거라고 봅니다. 클로이리가 사실은 백진주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 민준의 반응이 이 드라마 전체 감정선의 정점이 될 거예요. 복수를 위해 죽은 척까지 했던 진주를 민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분노할까요? 아니면 7년의 공백이 무너지며 끌어안을까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다니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진주의 정체를 알고 있는 다니가 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건입니다. 세 번째 뇌피셜은 오정란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다니에게 한 방 얻어맞은 오정란은 전략을 바꿉니다.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니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정란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욕망 하나로 바닥에서 아델의 안주인까지 올라온 사람이 어리숙할 리 없어요. 오정란이 다니의 비밀 즉 지금의 김명희가 사실은 쌍둥이 동생 다니라는 사실에 접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박태호가 알게 된다면 다니는 아델바이오 사장 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겠죠. 비자금 통로를 끊어온 것도 들통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 가설이 있습니다. 오정란이 다니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그걸 박태호에게 바로 말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정란에게 박태호는 남편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력 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정란은 박태호의 힘을 이용해 자신이 갤러리와 아델을 차지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의 비밀은 박태호를 흔드는 무기가 아니라 다니를 협박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의 정체를 알아. 나를 도와줘. 그러면 비밀을 지켜줄게. 이런 거래가 성립된다면 다니와 오정란이 일시적으로 손을 잡는 국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종 연횡이 진주에게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거예요.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던 다니가 자신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됐는데 거기에 오정란까지 가세한다면 진주에게 적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진주는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네 번째 뇌피셜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이 드라마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우진. 배우 금호석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윤정의 남동생입니다. 요리로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남자. 준수한 외모와 세심한 성격을 지녔고 특기인 요리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첫사랑 다니에게는 따뜻한 동생 같은 존재, 민준에게는 듬직한 형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정윤정. 다니의 친구이자 비서로 다니를 위해선 온몸을 던지는 풍채 좋은 의리녀입니다. 복수의 여정 중 만난 제임스의 화려한 패션과 능청의 자꾸만 시선을 뺏기면서도 절대 내 스타일 아냐 라고 외쳐보지만 반복되는 우연 속에 쌓여가는 건 동지애일까 사랑일까 하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왜 중요하냐면 붉은 진주가 복수와 배신만이 가득한 드라마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로 지쳐가는 다니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윤정의 존재이고 정우진의 따뜻함입니다. 특히 정우진과 다니의 관계는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감정적으로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아요. 7년 넘게 자신을 죽이며 복수의 칼을 갈아온 다니가 정우진의 요리 한 그릇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 같은 게 나온다면 이 드라마 최고의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진주에게 현준이 예상치 못한 감정의 변수가 된 것처럼 다니에게는 정우진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수를 완성하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사이에서 다니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지 그게 이 드라마의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뇌피셜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가설이에요. 박현준은 지금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배우 강다빈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후계 경쟁 따위엔 관심이 없고 세상 관심사는 오직 자신뿐인 마이웨이의 아이콘입니다. 거칠고 능글맞은 성격으로 후계 경쟁 압박 따위엔 눈도 꿈쩍하지 않죠. 그 자유로움이 역설적으로 진주의 복수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주는 아델가의 내부자입니다. 아버지 박태호의 전략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욕망이 없기 때문에 박태호가 현준에게 기대하는 게 없고 그만큼 감시도 덜합니다. 아버지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현준이 진주의 진짜 편이 된다면 복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박태호를 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진주의 아버지를 잃게 만든 불길에 박태호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 사실을 아들인 현준이 받아들이고 진주와 함께 아버지를 향해 돌아선다면 이건 박태호에게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 됩니다. 아들의 배신. 그것도 자신이 가장 신경 쓰지 않았던, 그래서 방심했던 아들의 배신. 현준이 이 드라마의 최후 반전을 완성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론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한 척하면서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아버지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있는 현준. 7년 전 진주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됐을 때 그가 선택하는 방향이 이 드라마 전체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를 보면서 제가 특히 주목했던 디테일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빠르게 보신 분들은 놓쳤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다니가 문서를 펼치는 장면의 배경 조명입니다. 그 장면에서 다니의 얼굴에는 빛이 반쪽만 비춥니다.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뉜 얼굴. 연출이 의도적으로 다니가 두 개의 세계 명의로서의 삶과 다니로서의 복수 사이에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둘째, 현준이 진주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초반부의 현준은 진주를 볼 때 시선이 비스듬합니다. 관찰하는 시선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이 압박을 가하는 장면 이후 현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정면으로 진주를 봅니다. 이건 미묘하지만 감정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유나가 박태호에게 진주를 고발하는 장면에서 유나의 손입니다. 손이 살짝 떨립니다. 확신에 찬 표정과 달리 손끝은 떨리고 있어요. 유나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를 무의식 중에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기입니다. 배우 천희주의 디테일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넷째, 민준이 진주에게 폭주한 뒤 홀로 남겨진 장면입니다. 민준은 진주가 떠난 방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춥니다. 그게 뭔지 카메라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음 회차의 복선입니다. 민준이 꺼내려 한 그것이 무엇인지 진주와 관련된 어떤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다니의 경고 후 정란의 눈빛입니다. 정란이 자리를 피하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봅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눈빛입니다. 당장은 물러나지만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정란을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붉은 진주에서 여자들이 싸우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각 인물의 핵심 심리를 반영합니다. 진주 클로이의 싸움 방식은 침투입니다.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 신뢰를 쌓고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된 다음 안에서 무너뜨립니다. 진주는 외부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호가 뒤늦게 의심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다니의 싸움 방식은 인내입니다. 7년입니다. 7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쌍둥이 언니로 살면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다니의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지구력입니다. 누구도 이만큼 오래, 이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니가 이 판에서 가장 무서운 플레이어인 이유입니다. 유나의 싸움 방식은 기회주의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유리한 쪽으로 붙습니다. 진주를 배신한 것도 진주가 불리해 보이자 박태호 편에 선 것도 모두 그 순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의 치명적 약점은 상황이 뒤집히면 근거지가 없다는 겁니다. 유나가 지금 위태로운 이유는 진주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정란의 싸움 방식은 생존입니다. 오정란의 욕망은 단순합니다. 아대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정란은 도덕적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정란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편에 붙을 수 있어요. 이 네 여자의 싸움 방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붉은 진주는 가장 폭발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직 그 폭발은 절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의 원점인 박태호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